선거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윤석열 후보를 국민 여러분들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뜨거운 지겹도록 역겨운 이 위선 정권을 반드시 교체해야 합니다. 정책적 고민은 깊이가 얕고 무엇보다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정면으로 비판할 용기조차 없는 나약한 후보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국가를 자신들의 어설픈 이념을 실현하는 연구실 정도로밖에 여기지 않았습니다. 남들은 우리를 불협화음이라고 조롱했지만 우리는 끝내 그것이 하나의 멋진 작품임을 증명해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국가 지출이 얼마나 늘었느냐. 이거 정말 쥐꼬리입니다, 쥐꼬리. 정부가 자기 책임을 다하지 않은 거죠. 다른 나라들은 돈이 나와서 이렇게 한 게 아닙니다. 이재명 정부가 되면 이런 식으로 국민들에게 국가의 의무를 개인에게 떠넘겨가지고 개인의 비결을 늘리고 개인을 고통스럽게 하고 눈물 짓게 하는 일은 결코 없을 거라고 말씀드립니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후보 측이 그렇지 않습니까?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 특검을 거부하는 윤석열 후보가 범인일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 선대위가 어제 공식 출범하면서 대선을 향한 여야의 본격적인 대결이 시작됐습니다.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과 전국 현안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성 의원님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잘 지내셨어요? 예. 네, 알겠습니다. 지난주엔 제가 출장을 좀 다녀왔습니다. 아, 그러셨구나. 네. 어제 그 국민의힘 선대위 출범식은 가셨습니까? 예, 다녀왔습니다. 보니까 이른바 비보이라고 그러죠. 비보이 그런 댄스 공연도 있고 또 이렇게 좀 현란하게 이런 그 식전 행사, 식후 행사들이 있는 걸 보면서 보수 정당의 당 행사로는 좀 이례적인 모습을 보였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던데 이준석 대표의 영향이라고 봐야겠습니까? 아무래도 젊은 당대표가 있으니까 그 변화를 받아들이는 속도가 좀 빠르고요. 또 현장에 2030의 젊은 이러한 그 층들의 요구 사항을 충분히 좀 받아들이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어제 행사는 윤석열 후보가 확 바꾸겠다 이렇게 저희가 캐치프레이즈를 걸었는데 변화입니다. 그리고 통합입니다. 키워드를 두 개를 뽑으면 그래서 당 전체도 열린 정당으로 세대가 다 함께하면서 그런 변화를 저희가 지금 추구하고 있고 또 그런 변화의 모습으로 30대에 정말 역사에 없었던 그런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가 이제 출연을 했고 그런 지금 현재 선거를 또 주도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이준석 대표가 이제 30대고 우리 후보가 60대고 또 총괄선대위원장 김종인 비대위원장께서 또 연로하시잖아요. 그 80대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장, 노년층이 다 함께 이 통합하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적응 안 되시죠? 네. 의원님 어제 적응 잘 안 되시죠? 아닙니다. 아주 흥겹고 좋았습니다. 예. 변화와 통합 이렇게 큰 의미를 부여를 해주셨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어제? 저도 뭐 재미있게 잘 봤습니다. 네. 예, 그 정당이 딱딱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뭐 보기 좋았습니다. 좋은 기획이었다 생각이 들고 다만 이제 이준석 대표가 뭐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30대 당 대표다 이렇게 이제 윤석열 후보도 말씀을 하셨던데 100년에 이준석 당 대표와 같은 사람 2명 나오면은 나라도 거들내겠다 이런 생각도 가끔 들기도 하고 어제 이제 제가 좀 인상 깊게 봤던 것은 야 이게 김병준 위원장하고 김종인 위원장이 바로 옆에 앉아 있는데도 이게 눈인사 뭐 안보 인사 한 번 묻지를 않더라고요. 네. 굉장히 그 인상적으로 봤고요. 역시 이게 잘 안 되겠구나. 네, 이런 이제 생각이 들었고 특히 이제
윤석열 후보가 좀 이렇게 좀 잘 안 드러나 보였습니다. 우리가 이제 다가올 미래 5년의 대통령은 이재명이 되든 윤석열이 되든 두 분 중에 한 분인데 윤석열 후보가 김종인 대표에 가려져 있고 이준석 대표에 가려져 있고 김병준 위원장에 좀 가려져 있는, 그래서 도대체 윤석열의 메시지가 뭐고 윤석열이 구상하고 있는 대한민국이 어떤 모습일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국민들이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 그런 인상을 좀 받았습니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재명 후보 옆에는 이재명 후보 옆에를 이렇게 봐보면 네. 우리 이준석 대표 같은 30대, 20, 30대를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또 김종인 대표처럼 비대위원장처럼 경륜이 있고 아주 통찰력이 깊고 국가 경영에 대한 깊은 고뇌를 했었던 정말 훌륭한 분이 옆에 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 쪽에서는 윤 후보가 드러나지 않는다 그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중심이죠. 그리고 이 두 분 자체가 또 모든 분들이 윤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있는 분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염려는 안 하셔도 되고 네. 오히려 민주당보다는 저희 진용이 이렇게 노장청의 이 조화를 이루어서 변화를 주도하고, 또 어제 보면 우리 후보께서 AI로 이렇게 네. 나오는 화면을 국민들께서 보셨을 거예요. 앞으로 미래 산업 사회에 이 AI의 중요성이 각 산업 부분, 모든 부분에 이게 적용이 될 텐데 그러한 부분을 직접 선도하면서 국가 경영에 앞장서겠다라고 메시지를 주신 겁니다. 윤석열 후보는 AI를 좀 이해는 하고 계십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예. 일단 지금 뭐 같은 행사를 놓고 이렇게 보는 시각차가 이렇게 이제 민주당이 부럽지요. 크게 다른 것 같습니다. 아니 제 눈에는 네. 파리떼하고 하이에나가 더 많이 보이는. 네, 지금 말씀하셔서 제가 이 질문을 좀 드리려고 그랬어요. 어제 윤석열 후보의 발언 중에서 뭐 물론 좀 약간 좀 그 표현 자체가 좀 거센 측면이 있다라는 시각도 있긴 한데 제가 있는 그대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역겨운 위선 정권을 반드시 교체해야 한다, 이렇게 강하게 비판을 했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네, 뭐 좋습니다. 뭐 야당 후보가 저 정도 뭐 결기에 찬 뭐 말씀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동의할지는 의문입니다. 예를 들면은 뭐 지겹도록 역겨운 위선 정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문재인 정부에 반대하고 문재인 정부를 이제 비판하는 이런 분들의 어떤 분노를 조직화하고 분노를 극대화시키는 그런 이제 효과를 노린 것이죠. 근데 참 아쉽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잘못한 게 있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게 분명히 있죠.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대개의 경우 정권 말이 되게 되면 대통령 지지율이 10% 중후반대, 완전히 이제 국정 동력을 상실하는, 그리고 친인척 비리, 척근 비리 이래가지고 뭐 이 좀 만신창이가 돼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는 지금 30% 후반, 40% 초반까지의 국정 운영 지지도를 기록을 하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설사 야당 후보라 하더라도 좀 많은 국민들에게 어떤 좀 희망의 메시지, 위로의 메시지 이런 것이 오히려 더 좋았지 않았을까. 오히려 이렇게 분노를 자극하고 분노를 조직하고 분노를 극단화하는 이런 표현을 쓸 필요가 있을까, 이런 이제 아쉬움이 있는 것이죠. 오히려 다가올 미래에 대한 비전이라든지 국가 경영 능력에 대한 비전을 보여주시는 것이 야당 후보로서 더 득표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볼 때는 야당의 대통령 후보로서 정확한 말씀을 하셨다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정권이 특권과 반칙 없는 사회를 만들겠다 이러면서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가 정의로울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조국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 사회에 이 공정과 정의에 대한 개념은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국가적으로 국민들 사이에 갖고 있는 이 무형의 이 국가적 자산 자체가 무너져 버린 것이지요. 또 울산 부정선거 사건을 바라보면서 또 멀쩡한 원전을 탈원전한다 그러면서 다 붕괴시켜 버리는 이런 형태를 바라보면서 늘 잘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요즘에 지금 또 다시 살아나고 있는 이 방역 같은 문제들도 K방역을 하면서 그렇게 자랑을 했지만 지금 민주당 본부에서 일주일 동안 쉬쉬했어요. 과연 이런 것들이 과연 국민들이 용납할 수 있을까? 또 두 번째로는 지금 이재명 후보에 대한 것입니다. 본인이 아버지는
뭐 화장실을 뭐 했고 저 청소부를 저 미화원을 했고 어머니는 화장실에서 뭘 하고 이랬다고 그러시면서 비천한 집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 뒤지면 더러운 게 많이 나온다 그랬잖아요. 정말 할 수 없는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거짓과 위선에 대한 이 후보로서 대통령 후보로서 분명히 이런 부분들이 잘못돼 있다. 이러한 문제 인식을 가지고 국민들한테 메시지를 드린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일단 제가 속도감 있게 좀 진행하기 위해서 앞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중에 뭐 울산 부정선거 월성 원전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단정적으로 말씀하기 전에는 일단 지금 현재 재판이 좀 진행 중인 상황이다라는 점을 제가 참고로 일단 말씀을 좀 드리고 넘어가야 될 것 같고요. 일단 국민의힘 이야기 좀 더 해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선대위 출범 이후 첫 회의를 윤석열 후보가 주재를 했지 않습니까? 어떤 말들이 오갔는지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어제도 제가 누차 강조했지만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 선거구 그 당협이 정말 열심히 뛰어주셔야 되고 선거가 다가오면은 우리 의원님들과 당협위원장님들께서는 정말 그 고향 앞으로 해가지고 열심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에 고3 학생하고 그 대학 갓 졸업한 저 여학생하고 이번 졸업반이라는데 그 두 분의 그 연설을 듣고 깊은 감명을 받았고 우리 사실 후보를 중심으로 해서 자신감에 충만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그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가지고서 혹시나 하는 이런 생각들은 절대로는 금물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난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나타난 민심의 향배가 저는 아직도 식지 않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국민의힘 선거 전략과 관련된 이야기이기 때문에 성 의원님께 질문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일단 속도감 있게 제가 핵심적으로 제가 눈에 들어왔던 키워드를 질문을 좀 드릴게요. 일단 윤석열 후보의 조금 전 발언 중에서는 선거구 당협을 언급을 했습니다. 지금 지난 총선에서 어떻게 보면 민주당이 압승을 하면서 국민의힘의 지역 조직이 많이 좀 망가졌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현장에서 좀 뛰어달라 이런 의미로 받아들여야 되는 건지 먼저 좀 질문 좀 드릴게요. 그렇습니다. 이 선거에서 득표력이 있는 것은 현역 의원들과 당협위원장이지요. 현장에서 그건 민주당도 동일합니다. 현장에서 정말 이 책임자들이 국민들 설득하고 그리고 함께 호흡을 하면서 우리 후보가 왜 돼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당위성을 설명을 드려야 되는 것이죠. 그것을 주문한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추가로 좀 질문 드리면 이번에는 김종인 위원장의 발언 중에 제가 눈에 띄었던 거는 후보를 중심으로 자신감에 충만해야 한다고 하면서 지난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언급했습니다. 어떤 의미로 생각해야 됩니까? 서울시장 보궐선거는 굉장한 의미가 있죠. 네. 이 정권의 핵심들이 아니었습니까? 박원순 시장이라든가. 그런데 그러한 부도덕한 문제와 그리고 이 정권의 정책 실패에 의해서 국민들이 냉혹한 심판을 하신 거거든요. 지금 가장 큰 게 우리 사회의 격차 문제입니다. 자산의 격차, 특히 부동산 격차 같은 문제는 정말 이 정권이 뼈아플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나라를 망가뜨려 놓은 이러한 이 정권 심판에 대한 국민의 원성이 지금도 살아있기 때문에 자신감 갖고 국민들한테 우리 정부가 들어서면 어떻게 해결하겠다. 그리고 국가의 미래 비전에 대해서 호소를 하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국민의힘 선거 전략에 대해서 이렇게 좀 총론을 설명해 주셨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선거 전략이 딱 드러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민생을 놓고서 토론하자 하니까 지금 그건 한 달이 넘도록 뭐 답이 없어요. 네. 네. 그리고 앞으로도 각 언론사에서 방송국에서 TV 토론 섭외들이 막 있을 텐데요. 아마 윤석열 후보 응하지 않겠죠. 그래서 이 선거 전략 정확하게 보여주시는데 그 윤석열 후보는 김종인 위원장 뒤에 숨을 겁니다. 김병준 위원장이 앞에서 윤석열 후보 대신 이야기할 겁니다. 그리고 이준석 대표가 윤석열 후보 대신 메시지를 주로 낼 겁니다. 윤석열 후보는 뒤에 빠져 있죠. 그리고 당협위원장들을 추동하는 것도 빠져 있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가장 큰 선거 전략은 후보는 물론이고 김건희 그 사모님조차도 뒤로 빼라.
이거죠. 그러니까 가능하면 이재명, 윤석열이 부닥치지 않게 토론할 수 있는 기회를 최소화하고 김건희 씨는 등판 시기를 최대한 늦추고 가능하면 등판하지 않는 것도 고려하는 막 이런 선거 전략이 아니겠는가. 그러나 국민들은 이재명과 윤석열 두 분 중에 한 분을 대통령을 뽑는 선거고 우리 미래를 결정할 두 분 중에 한 분을 뽑는 선거라는 것을 국민의힘은 좀 알아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전 의원님 말씀에 반론을 제기하면 이재명 후보,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가 일관된 후보 그리고 정제된 후보였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무슨 얘기냐? 정책도 내놓고 다 뒤집습니다. 국토보유세를 신설을 해서 기본소득 재원으로 쓴다 그랬잖아요. 주 4일째 근무시켜보겠다고 했잖아요. 지금 음식점 총량제 한다 그랬잖아요. 재난지원금 준다 그랬잖아요. 다 뒤집습니다. 그러니 이 후보의 정체성이 뭔지 저도 혼란스럽습니다. 정말 헷갈립니다. 그러니 이런 후보하고 토론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저희는 토론을 거부한 적이 없습니다. 언제든지 저희 후보가 나설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후보가 정형화돼 있어야 돼요. 심지어 지금 뭐 특검 얘기 같은 경우도 나오고 그러는데 검찰 수사를 지켜보자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검찰이 어떻게 수사했냐 국민이 다 알고 있잖아요. 이제 저희 보고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고 그러는데 누가 범인이지요?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말의 현란함이 국민들은 너무 현기증이 나고 있거든요.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그래서 좀 정제되고 일관성 있는 후보로서 전 나와줘야 토론이든 뭐든 될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자기가 이야기하는 것을 다 뒤집고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 자기의 비천한 출생이라고 얘기했더니 또 오늘 뭐 이상한 변명을 내고 그랬던데 저는 정확하게 드리는 말씀이 정말로 국민들 혼란스럽지 않은 일관된 후보로서 지휘부터 갖추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우리 성인정 의원님께서 5만 가지 말씀 다 하시는데 TV 토론에 나와주십사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벌써 한 달 전부터 이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후보 하면 공약 이행률이 90%가 넘습니다. 일을 잘하고 일을 시작했으면 실적과 성과를 반드시 내고 그리고 추진력이 참 좋다. 이것은 이미 우리 국민들이 이재명 후보를 대선 후보로 만들었던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진력 좋고 일 잘하고 이건 좋은데 고집이 좀 세다. 이런 이제 부정적 평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원하지 않는 것은 추진하지 않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그리고 더 부드럽게 더 탄력적으로 더 유연한 리더십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다시 한번 더 많은 국민들에게 두 후보를 비교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윤석열 후보가 만들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일단 죄송합니다. 일단 저희가 시간이 민주당 얘기를 또 자연스럽게 해야 될 것 같으니까 녹취를 먼저 하나 듣고 성 의원님께 발언 기회를 바로 드리겠습니다. 일단 민주당 뭐 이재명 후보 지금 말씀하셨지만 연일 어떻게 보면 그 선거 전략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실용적인 면모를 보인다고 판단할 수도 있을 것 같고 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와 차별화 전략에 나서고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관련된 녹취를 듣고 나서 성 의원님의 평가를 들어보겠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국가 지출이 얼마나 늘었느냐. 이거 정말 쥐꼬리입니다. 쥐꼬리. 정부가 자기 책임을 다하지 않은 거죠. 다른 나라들은 돈이 나와서 이렇게 한 게 아닙니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후보 측이 그랬지 않습니까?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 제가 그 말씀 또 그대로 돌려드리겠습니다. 특검을 거부하는 윤석열 후보가 범인일 수 있습니다. 네, 의원님 지금 말씀을 하시려고 했던 그 워딩이 역시 있어서 자연스럽게 반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후보를 직접 제가 공격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그동안 이재명 후보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오신 거를 보면 늘 뒤집습니다. 그리고 부정합니다. 그래서 그 말에 대한 신뢰도를 국민이 과연 믿을 수 있을까? 지금 문재인 정부를 공격하고 하는데 뭐 차별화라고 얘기를 하지만 제가 봤었을 때는 그 이상 그 어떤 것도 저는 할 거로 보여지고요. 이 특검 문제도 그렇습니다. 본인이 정말 먼지 한 톨 1원이라도 받았으면 모든 공직 내려놓겠다 그랬거든요. 유동규, 정지상 다 나오지 않았습니까? 통화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검찰이 창문 밖으로 버렸었던 이 휴대폰조차도
그거를 제대로 압수수색에서 다 놓치고 일부러 방치했던 거 아닙니까? 압수수색 나갔었을 때에 시장질, 부속실 다 빼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본인 말대로 이렇게 부실 수사를 하니 빨리 나는 당당하다. 그러니 특검 바로 해라 해가지고 민주당에 얘기했어야지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민주당의 이재명이 아니라 이재명의 민주당을 만들겠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놓고 와가지고 이런 말에 앞뒤가 맞지 않는 이런 언행들은 국민께서 신뢰할 수가 없다.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네, 의원님 일단 그 특검과 관련해서는 이른바 대장동 특검과 관련해서는 여야가 좀 말이 좀 엇갈린 측면이 있어서 의원님께 추가로 좀 질문을 좀 드리면 지금 대장동 특검과 관련해서 그 국회에서 좀 논의가 있으려고 했는데 무산된 것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저희가 대장동 특검법을 법사위에 상정을 해야 되거든요. 상정을 민주당이 막았습니다. 그럼 막지 말라고 이재명 후보가 지시를 해야지요. 지금 당무의 모든 권한을 쥐고 있잖아요. 당당한데 법안이 상정돼야 여야가 협상도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아예 올라가지 않도록 한 겁니다. 아예 운동장에 출전도 안 시키겠다라고 한 거예요. 경기를 못 열겠다고 한 거예요. 그래놓고 나와가지고 지금 야당 보고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고 그러는데 국민이 이걸 믿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성인조 의원님께서 좀 자의적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예, 특검 그냥 법을 상정한다고 그냥 다 되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는 수사 대상과 수사 범위를 여야 협상을 통해서 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예를 들면은 지금 구속돼 있는 대장동 사건의 범죄자들 이 사람들의 시드머니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2011년도 부산저축은행에 대한 부실 수사 그리고 그 수사를 담당했던 그때 당시 주인 검사가 윤석열 후보입니다. 그리고 화천대유 관계자가 윤석열 후보 아버지 집을 사줬지 않습니까? 화천대유 관계자가 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 대상과 범위에 대해서 여야 간 협상을 해야지 그냥 특검법만 상정을 한다고 그게 될 일입니까? 알맹이 싹 다 빼고 이렇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 제가 국민의힘이 그동안 이재명 후보에게 좀 부정적 이미지였던 고집이 세다, 독불장군이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의 명령, 주권자 국민의 명령이 아니면은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최근의 자세와 태도, 더 유연한 리더십, 더 탄력적인 리더십, 더 부드러운 리더십을 보여주니까 자꾸만 좀 두려워하시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그 말을 하고 철회를 하고 뭐 공약을 냈다가 철회를 했으면 공약 이행률이 지난 11년 동안 90%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많은 국민들께서 이재명 하면 그래도 여러 가지 단점들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일 잘한다, 추진력 좋다, 실적과 성과를 낸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 냈다가 철회하고 말 바꿨으면 이게 과연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그러니까 더 부드러운 리더십 또는 더 탄력적인 리더십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상당히 좀 두려워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밖에 저희들은 볼 수가 없습니다. 네. 두려운 리더십이거나 탄력적 리더십이 아니고 지도자가 방향성이 없으면 일관성이 없으면 그 피해를 국민이 다 봅니다. 그게 없었으면 공약 이행률이 90%가 가능했겠습니까? 공약 이행률 얘기하시는데 시장 군수 도지사들 거의 다 그렇게 나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재명 지사 그렇지 유능하면 않습니다. 대장동 같은 거 막았어야지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대장동 같은 거 막았어야지요. 저도 90% 넘습니다. 국회의원 나왔지만 거의 다 했습니다. 의원님도 일을 잘 하시는 의원님이니까 그래서 그렇죠. 예. 그 90% 공약률로서 유능하다고 얘기해서는 안 되고요. 그 유능함이 부패했으면 더 심각한 문제인 것이죠. 국민이 바라보는 것은 그 점이에요. 유능함을 빙자해가지고 다 했는데 어떻게 이런 대장동 같은 역사 이래의 최고의 부패 스캔들에 이렇게 뻔뻔할 수 있는가를 국민들이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고 아까 특검법 얘기를 하셨는데 상정해놓고 협상하면 됩니다. 떳떳하면 왜 상정 막느냐 바로 하라 지금이라도 얘기하십시오.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국민들을 너무 우습게 알고 국민을 수준을 너무 아래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본인께서 약속을 했습니다. 먼지 안 톨 1원이라도 받았으면 모든 공직 내려놓겠다 그랬으니 측근들이 다 관련돼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지금 현재 이 법안 상정도 이재명 지사가 막으면서 야당 보고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고 그러면 국민이 웃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시간을 좀 속도감 있게 가겠습니다. 두 분 말씀 특검과 관련해서 제가 간략하게 좀 정리를 좀 하고 넘어가면 일단 여야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 측, 이재명 후보 측 모두 특검과 관련해서는 추진을 해야 된다. 이 큰 틀에서는 공감을 하고 계시는데 먼저 수사 대상이나 방법이나 여러 기본적인 것들을 좀 협의를 하고 진행을 해야지 무턱대고 특검법도 올려서는 안 된다라는 지금 이재명 후보 측 민주당의 입장인 거고 그건 어떻게 보면 시간 끌기다. 뭐 이런 차원의 입장인 거죠. 그렇습니다. 저희가 협상하자 그러니까 여당이 협상을 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윤석열 그래서 후보가 왜 그걸 안 나오고 있습니다. 아까 부산저축은행 얘기하셨는데 부산저축은행 국민들께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11년 전인가 수사를 했는데 부산저축은행에서 120개의 불법 법인을 만들어가지고 여기다가 대출한 건이에요. 대장동하고는 관련도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걸 지금 끌고 들어와가지고 하자고 그러는데 필요하면 다 하십시오. 거기 지금 다 검찰권 쥐고 있는데 특검이 아니라 여기에 윤석열 후보가 문제가 있었으면 이미 다 파헤쳐가지고 뒤집어 씌웠겠지요. 네. 그러니까 의원님께서 잘 모르시는 부분이 계신데 C7이라는 회사가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1,100억이 넘는 돈을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C7이라는 회사를 양수도를 통해 가지고 남욱 변호사가 최종 이수권자가 되죠. 지금도 남욱 변호사는 그것에 대한 채무를 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범죄자들이 이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시드머니를 말하자면 부산저축은행 부실 수사 때문에 시작이 된 겁니다. 그리고 화천대유 관계자가 잘 안 팔리던 윤석열 후보 집을 다 샀지 않습니까? 네. 그 돈은 어디서 나왔죠? 이거 해야 되는 것이죠. 네, 일단 그 특검과 관련해서는 두 분 공방이 좀 격해지니까 일단 서로 제가 앞선 입장 정리해드린 건조로 좀 마무리를 좀 하고 지금 준비된 그래픽이 하나 있습니다. 이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서요. 일단 앞선 녹취 중에 이재명 후보가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정부 어떻게 보면 좀 차별화 전략을 나서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 이 지지율 그래픽을 좀 보면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한 또 분석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이건 지금 보시는 그래픽은 그 차기 대선 후보 지지도인데 이거 말고 다음 그래픽을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대통령 국정수행평가 관련된 그래픽입니다. 앞서 전 의원님께서 간략하게 언급을 해주시긴 했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말이지 않습니까? 임기 말인데도 이렇게 30%대 후반에서 40%대 이렇게 지지율, 견고한 지지율을 보이고 있는 게 여러 여론조사의 추이거든요. 그런데 이재명 후보가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현 정부와 차별화를 한다는 거 어떻게 보면 동전의 양면과 같은 측면이 있지 않을까 이런 분석도 있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그 굉장히 이례적인 현상이죠. 네. 사실은 집권 5년차가 되게 되면 그 이전 정부들을 보게 되면 거의 뭐 10% 중후반대 국정 운영의 동력을 완전히 상실했죠. 그리고 그 원인이 됐던 건 대부분 이제 돈과 관련된 뇌물과 관련된 척금 비리, 친인척 비리 뭐 이런 것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역대 정부 중에 정말 이례적으로 문재인 정부에서는 척금 비리, 친인척 비리 이런 것들이 전혀 없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이례적으로 국정 지지도가 저렇게 높은 겁니다. 이런 차원에서 이재명 후보가 적대적 차별화는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네. 예를 들면은 김영삼 대통령 화형식을 이회창 후보가 했지 않습니까? 그런 식의 적대적 차별화는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만 잘못한 게 있죠. 그리고 반성하고 사과하고 그 지점으로부터 대안을 제시해 나가면서 중도로 좀 확장을 해야 됩니다. 저 지지율만 가지고는 대통령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이제 보완적 차별화를 하고 있다. 개선할 것은 개선하고 잘못되고 부족한 것은 채우고 고쳐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연일 이재명 후보가 여러 가지 메시지나 정치 행보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반대로 성 의원님께는 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또 최근 여러 여론조사를 보면 그 정권 재창출, 정권 교체를 놓고 어떤 걸 더 선호하느냐고 물어보면 정권 교체 여론이 과반을 넘는, 과반을 차지하는 여론조사가 상당히 많거든요. 근데 그것에 비해서 현재 여론조사 결과를 놓고 봤을 때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미치지 못하고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그 격차로부터의 이제 우리가 좁힘 현상이 있으면 네. 그만큼 승률이 높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권 교체를 바라는 분들이 대개 한 50% 중반 60대가 가까운데 아직 후보의 지지율이 이걸 좀 뛰어넘지 못하니까 염려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마 그 사이에는 저희 당의 내홍도 좀 있었고요. 또 높은 지지율이 한 42% 정도도 나왔었으니까 뭐 이거 다 일치할 수는 없습니다. 과거의 선거를 보더라도 정권 교체하자고는 율과 후보의 지지율이 그걸 추월하거나 따라잡은 적은 거의 없었지만 비교적 전에 그 컨벤션 효과를 누리고 할 때 보면 40한 2, 3% 정도까지 올라가고 이랬었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들은 상당 부분 저는 올라갈 것으로 예측을 합니다. 네, 그래서 결국 여야 모두 중도 확장 그리고 이른바 상대적으로 부동층이 많은 것으로 알려진 2030 세대에 집중하는 이유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뭐 그렇습니다. 예, 일단은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만 가지고서는 이게 집권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리고 대체적으로 매번 대통령 선거나 이럴 때 보면 정권 교체와 정권 연장 둘 중에 하나를 고르라 이런 여론조사를 하게 되면 대개 정권 교체 여론이 10에서 15% 높습니다. 이 특이한 상황은 아니고요. 왜냐하면
정권 교체 중에 교체가 가지고 있는 단어의 의미가 무슨 변화라든지 참신함이라든지 이런 의미를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대신 이제 정권 연장했을 때 연장은 뭐냐면 기득권이 계속되고 있고 좀 부정적 의미이기 때문에 정권 교체 여론이 그 두 가지만 물었을 경우에는 항상 10에서 15% 높기 때문에 유독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만 정권 교체 여론이 높다 이렇게 판단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간략한 김종인 위원장 이번 그 선거에서도 상당히 자신감을 갖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유가 있을까요? 이 정권이 그동안 5년 동안 국정 운영을 해오면서 점수 드릴 게 있나요? 두 번째, 이재명 후보가 지금까지 언행과 여러 가지를 봐보면 과연 국민들한테 신뢰를 줄 수 있을까요? 저는 후보 경쟁력에서는 이미 국민들께서 다 판단하셨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판단을 사령관으로서 정확하게 맥을 짚고 계시다고 판단합니다. 네. 네. 간략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가올 미래 대통령을 선출하고 선택하는 선거입니다. 과거에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그렇게 잘못해서 지금 우리가 해결해야 될 과제로 남아있다면 결국은 누가 더 잘할 것이냐, 부동산 문제 누가 더 잘할 거냐, 일자리 문제 누가 더 잘할 거냐, 이런 문제를 중심에 놓고 국민들께서 결정을 하신다면 저는 후보 경쟁력에 있어서는 이재명, 윤석열, 이재명 여기서는 충분히 이재명 후보가 비교 우위에 있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제가 마무리하면 이 공정과 상식으로 이 나라를 잘 이끌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 그리고 그러한 열망을 국민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윤석열 후보가 알겠습니다. 공정과 상식 어떤 내용을 가지고 유능으로 있습니까? 포장된 부패가 아니라 정말로 공정과 상식을 지킨 사람이 누구고 국민한테 충성한 후보가 누군가를 국민들은 알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일단 저희가 마무리할 시간이 다 돼서 성 의원님 오랜만에 나오셔서 웃으면서 하시다가 또 막판에 이렇게 치열하게 논쟁을 벌이시면서 또 웃으면서 나가시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전국 대담 나눴고요.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5천 명에 육박하며 월요일 발생 기준으로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사망자가 64명 늘고 위중증 환자도 774명으로 역대 최다여서 상황이 갈수록 악화하고 있습니다. 인천 교회를 중심으로 번지기 시작한 오미크론 변이 감염자가 하루 새 다시 12명이 추가돼서 36명으로 불었습니다. 서울 지역 대학 3곳의 외국인 유학생 3명도 변이 감염이 확인돼서 대학가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정부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개인 채무자들의 원금 상환 유예 조치를 내년 1월부터 6개월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이번이 세 번째 연장인데 이미 유예 혜택을 본 채무자도 재신청할 수 있습니다.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12억 원으로 상향하는 조치가 내일부터 시행됩니다. 시기가 확정되지 않아 시장 대기 매물이 늘어나자 전례 없이 빠르게 조치한 건데 양도 기준일은 등기일과 단금 청산일 가운데 빠른 날이 됩니다. 미국이 중국의 인권 상황에 대한 경고로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선수단은 파견하되 사절단을 보내지 않는 외교적 보이콧 방침을 공식화했습니다. 중국이 발끈하며 대응 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밝혀 가뜩이나 대립하던 양국 관계가 더 나빠지게 됐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아동을 학대해 숨지게 한 경우 최대 징역 22년 6개월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형량 기준을 대폭 높였습니다. 정인이 사건을 계기로 만들어진 아동학대 살해죄는 죄질이 나쁠 경우 무기징역 이상을 선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미국이 중국의 인권 상황을 문제 삼아서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정부 공식 사절단을 보내지 않는 이른바 외교적 보이콧 방침을 공식화했습니다. 각국의 반응이 주목되는 가운데 중국은 대응 조치에 나서겠다면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어떻게 대응하게 될지 또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중국 베이징 연결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강성웅 특파원. 네, 베이징입니다. 네, 중국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데 추가로 나온 입장이 있습니까? 네, 백악관의 발표 이후 밤새 미국 주재 중국 대사관에서 이 대변인 명의의 비난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한마디로 미국의 결정은 올림픽 정신을 왜곡하는
정치적 술수다 이런 내용입니다. 아울러 미국의 외교사절단이 불참을 한다 해도 베이징 올림픽의 성공에는 영향을 주지 않을 거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앞서 어제 중국 외교부가 이 미국의 베이징 올림픽 외교적 보이콧에 대해 단호한 대응 조치를 취할 거다라고 이렇게 미리 예고를 했습니다. 그동안 중국이 외국 사절단을 많이 초청할 생각이 없다면서 보이콧 움직임을 애써 무시를 해왔는데 이런 점을 감안하면 예상보다는 좀 더 강한 반발이 나온 것 같습니다. 네, 강성욱 특파원. 그렇다면 중국이 앞으로 어떻게 대응하겠다는 겁니까? 네, 중국 외교부가 아직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번 결정이 미중 양국의 중요한 분야의 대화와 협력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렇게 경고성 예고를 했습니다. 우선 떠올릴 수 있는 것은 미국 경제인들의 신속 입국 조치, 그러니까 중국을 드나들 때 신속하게 입국을 해주겠다고 했는데 이것이 미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달 미중 화상 정상회담에서 시진핑 주석이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게 약속한 사항입니다. 또 최근 바이든 대통령이 요청한 이 전략 비축유 방출에 대해서도 중국이 소극적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중국이 비축유 방출에 참가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그 규모나 일정은 아직 말하지 않았고 협의 중입니다.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소극적 대응으로 나올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또 미국산 천연가스의 수입과 보잉사 항공기를 포함한 미국산 제품의 수입도 지연시킬지 이 부분도 관심입니다. 자, 오늘 뉴질랜드가 추가로 보이콧 입장을 밝혔는데 각국의 동참이 잇따르는 건가요? 네, 미국의 젠사키 백악관 대변인의 말을 들어보면 이번 결정을 동맹국들에게 공지를 했다. 그렇지만 결정은 각국에 맡겨놨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오늘 뉴질랜드가 부총리가 직접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베이징 올림픽에 뉴질랜드는 장관급 대표단을 파견하지 않기로 했다. 일종의 보이콧을 선언한 겁니다. 그리고 이런 결정을 지난 10월에 이미 중국 측과 협의를 했다. 이렇게도 발표를 했습니다. 자, 이제 영국과 일본, 호주 같은 나라가 동참할지 여부가 관심인데 아직 공식 입장들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독일과 프랑스 같은 이 유럽 국가들도 미국의 동맹국이고 또 신장 인권 문제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비난을 해왔기 때문에 동참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최근 중국의 테니스 스타죠. 펑수아이의 이른바 미투 폭로 사건이 터지면서 이 유럽 지역에서는 외교적 보이콧의 분위기가 조금씩 더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앞서 쿼드 참가국인 인도의 사정을 보면 중국, 러시아와 외교장관 회담을 최근에 했는데 여기서 베이징 동계 올림픽을 이 세 나라는 성공적 개최를 지지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건 중국의 발표이기 때문에 인도가 정확히 어떤 입장인지는 조금 더 봐야 합니다. 그리고 주요 국가 가운데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개막식 참석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어떤 입장입니까? 우리 정부 입장은 아직 미정인 것 같습니다. 중국은 그런데 한국이 베이징 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지지한다 이렇게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지난주 텐진에서 열린 서훈 안보실장과 양제츠 중국 공산당 정치국 위원 간의 회담에서 우리나라가 이런 입장을 보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당시 우리 정부의 발표문에는 이 베이징 올림픽과 관련된 내용은 빠져 있습니다. 아마도 상대국의 중요 행사이니까 의례적으로 어떤 대화를 한 것 같은데 우리 정부도 앞으로 공식 입장을 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 정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주 텐진 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베이징 올림픽 개막식 참석 여부에 대해서는 논의가 되지 않았다. 이렇게 선을 그었습니다. 아직 그런 논의할 때가 아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아울러 종전 선언에 대해서도 원론적인 논의에 그쳤다고 말을 했는데요. 이 한반도 평화를 진전시키기 위해서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활용하려던 우리 정부의 구상은 현재 동력이 매우 약해진 상태입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이 히토류의 무기화를 준비한다고 하는데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온 겁니까? 네, 최근 중국이 이번 달에 세계 최대 규모의 국유, 히토류 대기업을 출범시킨다는 계획이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지난 2019년, 2년 전인데요. 시진핑 주석이 직접 히토류의 주산지인 장시성의 공장들을 방문해서 전략 광물인 히토류의 무기화를 시사한 적이 있습니다. 이후 국제 히토류 시장에 대한 지배력을 높이는 작업을 계속해왔는데 이번에 기존 세계 히토류 기업을 통합해서
하나의 거대 글로벌 기업을 만들겠다는 계획을 밝힌 겁니다. 중국은 세계 히토류의 85%를 생산하고 있는데 이번 조치가 국제 공급망의 안정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중국 당국이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미국이 반도체에 대한 제재를 통해서 중국의 첨단 기술 추격을 차단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도 히토류를 지렛대로 삼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 걸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히토류의 일종인 영구자석, 이 영구자석은 86%를 중국에서 수입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히토류들도 대부분 중국 아니면 일본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베이징에서 YTN 강성웅입니다. 오미크론 변이 확산 속에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월요일 발생 기준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오늘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4,954명으로 집계돼 지난주 월요일에 발생한 역대 최다 기록인 3,032명보다 1,900여 명이나 많았습니다. 국내 발생이 4,924명, 해외 유입이 30명으로 전날보다 629명 증가했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47명이 늘어서 774명으로 역대 최다 기록을 경신했고 사망은 64명이 증가해 누적 3,957명이 됐습니다. 사망자 가운데는 10살 미만도 1명 포함됐습니다. 국내에서 10살 미만 어린이가 코로나19에 걸려 숨진 건 지난달 28일 이후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코로나19 위중증 환자가 급증하면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의료 역량이 한계에 달하고 있습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 자료를 보면 어제 오후 5시 기준 수도권 중환자 전담 병상 가동률은 83.6%로 하루 전보다 3%포인트 낮아졌습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88%고 경기 77%, 인천 93.7%로 집계됐습니다. 남은 병상은 서울이 43개, 경기 84개, 인천 5개로 수도권 전체의 132개입니다. 전국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78.2%로 전날보다 2.2%포인트 낮아졌습니다. 전면 등교가 계속되면서 최근 일주일간 서울 학생 1,450명이 코로나19에 확진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지난달 29일부터 그제까지 서울에서 양성 판정을 받은 학생은 일주일 전보다 360명이 늘어난 1,450명으로 하루 평균 207명꼴이었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기간 교직원 확진자는 104명이었습니다. 학생 확진자 가운데는 초등학생이 55.3%로 가장 많았습니다. 중학생이 25%, 고등학교 1, 2학년이 9.8%, 유치원생이 7.9%였고 백신 접종률이 97%인 고3 학생은 2%에 그쳤습니다. 국내 오미크론 변이 감염자가 12명이 추가돼서 모두 36명으로 늘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 0시 기준 국내 오미크론 변이 감염 환자는 12명이 늘어 모두 36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미크론 의심 환자였던 서울소재대학 외국인 유학생 3명이 오미크론 변이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들은 모두 인천시 미추홀구 교회를 방문한 것으로 파악됐고 지난 3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오미크론 변이 감염 사실이 최종 확인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방역의 벽을 다시 높일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조치에 대해서 국민들의 이해를 구하며 백신 접종에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또 정부는 방역 상황을 안정시키는 데 집중하면서 자영업자 등 국민의 생업 부담을 덜어주는 조치도 적극적으로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제53회 국무회의 발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방역의 벽을 다시 높일 수밖에 없는 정부의 불가피한 조치에 대해 국민들께 이해를 구합니다. 마스크 쓰기 같은 기본 수칙 준수와 함께 불편하시더라도 정부의 강화된 방역 방침에 협조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백신이 코로나로부터 서로의 안전을 지키는 가장 효과적 방역 수단이라는 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국민들의 적극적인 접종 참여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정부의 강화된 방역 조치는 코로나 확산세 차단뿐 아니라 자영업자들의 어려움도 고려하여 결정한 것입니다. 정부는 방역 상황을 조기에 안정시키는 데 집중하면서 방역에 협조하며 발생하는 생업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기 위해 필요한 지원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기 바랍니다.
미국 뉴욕시가 공공부문에서 시행 중인 백신 접종 의무화 조치를 사기업에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빌 더블라지오 뉴욕시장은 현지 시각 6일 MSNBC 방송에 출연해 오미크론 변이가 여기까지 왔고 전염력이 매우 강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오는 27일부터 미국 최초로 모든 민간 고용주들을 대상으로 이런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오는 1일부터 5에서 11세 어린이도 식당, 공연장, 체육관에 입장하려면 반드시 백신을 맞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급속히 번지고 있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경우 재감염자 또한 늘고 있지만 백신 접종자의 경우 증상이 경미하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남아공 대통령은 자국 등에 대한 여행 제한을 비과학적이고 가혹한 조치라고 맹비난하고 백신 불평등 해소를 촉구했습니다. 이동헌 기자입니다. 오미크론 변이로 4차 대유행을 겪고 있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확진자 증가세가 이전보다 훨씬 가팔라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중순 200명 미만이던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지난 주말 16,000명을 넘어섰습니다. 구탱주의 경우 확진자의 90%가 오미크론 변이입니다. 오미크론 변이로 인한 재감염 사례도 이전 대유행 때보다 더 늘고 있다고 남아공의 한 보건 전문가가 전했습니다. And now the reinfections seem to be more common, which suggests that the virus may escape some aspects of the immunity that we have to induce to protect ourselves after we get infected. 이 전문가는 또 남아공의 확진 대부분이 오미크론 변이인 만큼 기존 백신이 오미크론에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를 조만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돌파 감염의 경우 증상이 경미하다는 점은 재확인했습니다. But it appears as if the disease in those that have been vaccinated is relatively mild. So the message I think that needs to be out there is that if you can get vaccinated, 라마포사 남아공 대통령은 오미크론을 이유로 아프리카 남부 지역에 대한 여행을 규제하는 것을 놓고 비과학적인 가혹한 조치라고 맹비난했습니다. 또 선진국들이 백신을 독점하고 선심 쓰듯 일부를 기부하는 것은 위선이라며 백신 특허권을 유예해 아프리카에서도 백신을 생산할 수 있도록 하라고 촉구했습니다. YTN 이동원입니다. 12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가 내일부터 시행됩니다.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를 열고 소득세법 및 부가가치세법 일부 개정 법률 공포안을 의결했습니다. 정부는 내일 개정안을 공포 즉시 시행할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올리는 개정 규정도 내일 이후에 양도하는 주택부터 적용됩니다. 코로나19로 빚을 갚기 어려워진 채무자를 위한 원금 상환 유예가 6개월 더 연장됩니다. 이번이 세 번째 연장인데 이미 유예 혜택을 본 채무자도 재신청할 수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조태현 기자. 네, 조태현입니다. 네, 금융당국이 원금 상환을 유예하는 제도를 세 번째 연장하기로 했죠. 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4월부터 취약 개인 채무자 대기 지원 강화 방안을 만들어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코로나19에 따른 무급휴직이나 실직 등으로 가계대출을 갚기 어려워지는 사람들을 위한 특례인데요. 지난해 말과 지난 6월 두 차례 연장해 올해 연말까지 제도를 운영하기로 했지만 코로나19 여파가 여전한 점을 고려해 내년 6월 30일까지 6개월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신용대출과 햇살론, 타이톨 대출 등이 대상입니다. 월 소득이 한 달에 갚아야 할 빚보다 적다면 최장 1년까지 원금 상환을 미룰 수 있습니다. 이미 1년 상환 유예 혜택을 받은 채무자도 내년 1월부터 또 신청할 수 있는데요. 개인 사업자가 개인 명의로 받는 신용대출도 포함됩니다. 다만 담보대출이나 보증대출은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금융당국은 이와 함께 개인의 연체채권이 금융회사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로 넘어간 경우엔 추심을 유보하는 것도 6개월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코로나19를 극복할 때까지 취약 부문에 대한 금융 지원을 이어가면서 개인 채무자의 대기를 돕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조태현입니다. 한국개발연구원 KDI는 최근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으로 국내외에서 방역 조치가 강화되고 금융시장도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는 등 경기 하방 위험이 확대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KDI는 12월 경제 동향 보고서에서 우리 경제는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완만한 경비 회복세를 유지했지만 신규 변이 바이러스 확산에 대한 우려로 경기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모습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코로나19 백신이 광범위하게 보급되고 9월 이후 방역 조치도 완화되면서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생산과 소비, 고용이 개선 흐름을 나타냈지만 글로벌 공급망 교란이 지속하고 대외 수요도 위축되면서 제조업의 회복세는 제한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제선 운항 재개를 준비하던 항공업계가 오미크론의 등장으로 운항을 취소하거나 연기하고 있습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과 함께 수익 개선을 노리고 있던 상황에서 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저비용 항공사들의 시름이 더 깊어지는 모습입니다.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내 여행을 가려는 사람들로 발 디딜 틈 없이 붐비던 김포공항이 평소보다 비교적 한산한 모습입니다. 조금 위드 코로나 때 많았잖아요. 그때랑 비교했을 때는 조금 적어졌어요.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 한숨 돌리나 싶었던 항공업계가 오미크론의 등장으로 직격탄을 맞게 된 겁니다. 당장 국내선부터도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주 국내선 운항 편수는 11월 첫째 주보다 많았지만 이용객 수는 10만 명 넘게 줄었습니다. 특히 저비용 항공사 LCC는 화물 운송 비중이 작아서 타격이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 국내선 취소가 이어지고 있고 예약 속도도 떨어지는 추세입니다. 국제선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인터넷 카페에는 슬슬 해외여행 갈 채비를 하던 여행객을 중심으로 항공편 취소를 걱정하는 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제선이 좀 막히고 있는 추세인데 이게 또 언제 잡힐지도 모르고 언제까지 또 길어질지 몰라서 그런 점이 좀 많이 답답한 것 같아요. 오미크론 여파가 언제까지 갈지 모르다 보니 항공사들도 기약 없이 상황을 지켜볼 뿐입니다. 제주항공과 티웨이, 진에어 등 주요 LCC들은 이미 국제선 운항을 일부 축소하거나 재개 일정을 잠정 연기했습니다. 23일에 괌 노선 운항 재개 예정이었는데 오미크론 때문에 격리 조치가 시행되면서 우선은 운항 일정을 1월 말로 연기한 상황이고요. 국제선은 당분간 상황을 지켜볼 예정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이미 3분기 수백억 원대 적자에 이어 4분기에도 막대한 손실을 우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매출의 70% 이상이 여객 수요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마 이러한 변이 바이러스 문제는 LCC 회복에 큰 어려움으로 다가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비상을 꿈꿨던 국제선 여객 사업. 오미크론이란 먹구름이 들이우면서 올해도 연말 특수는 포기한 채 새해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최근 가상화폐 가격이 이전에는 좀처럼 보기 힘든 양상으로 요동치고 있습니다. 코인에 대한 대학살이 시작됐다거나 시세 조정이 진행 중이라는 원인 분석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김상훈 기자입니다. 24시간 운영되는 국내외 가상화폐 시장은 늘 그랬듯이 연일 요동칩니다. 지난 10월 가상화폐 대장주인 비트코인 가격은 7, 8월에 비해서 거의 2배나 폭등했습니다. 미국에서 비트코인 기반 상장지수 펀드 거래가 이루어지면서 인플레이션 위험 회피 수단으로 수요가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And so the thinking goes that when the ETF happens, it will open up a huge new a supply of demand. Lots of people are going to come in. 하지만 요즘 투자자들은 이전에 볼 수 없었던 최근의 급격한 변동폭에 밤잠을 설치고 있습니다. 지난 4일 국내외 시장에서 비트코인 가격은 하루 새 무려 20% 이상 폭락해서 지난 10월 초 이후 처음으로 5,600만 원까지 떨어졌습니다. 외신이 꼽은 가장 큰 원인은 이른바 멍거 효과. 투자의 귀재 워렌 버핏 회장의 오른팔인 찰리 멍거 부회장이 최근 자본시장의 거품이 1990년대 후반 닷컴 버블 때보다도 심하다고 말하자 10억 달러 어치가 투매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폭락 다음 날과 이튿날 어느 정도 만회되더니 다시 등락을 반복하는 등 이전과는 요동이 너무 심한 편입니다. 이에 대한 원인 분석이 난무하는데 코로나 새 변이 오미크론으로 선호 심리가 약화했고 미국의 자산 매입 축소, 즉 테이퍼링 가속화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은 편입니다.
일단 가상화폐 가격에 대한 과열 논란이 분명히 있었고요. 거기에 좀 촉매제 역할을 한 것이 미 연준의 긴축기조 강화 우려인 것 같습니다. 결국 유동성 축소라는 것이 가상화폐 가격의 급락으로 이어진 상황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탈중앙화 금융인 디파이와 대체 불가능 토큰 NFT 시장의 확산 조짐과 관련한 조정의 문제여서 이른바 12월의 반등인 산타 랠리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연말이 다가오는 관계로 아마 올해 유행했던 그 암호화폐 관련 여러 가지 금융 상품들, 파생 상품 있잖아요. 디파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약간은 시세 조정이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한때 빚내서 투자하는 한탕주의식 투자, 이른바 불장의 진원지이기도 한 국내 코인 시장의 투자자는 약 660만 명. 이들은 시세판에서 좀처럼 눈을 떼지 못하고 있습니다. YTN 김상호입니다. 오늘의 경제지표입니다. 먼저 국내 증시부터 보시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확실한 방향성을 잡지는 못하는 모습입니다. 개인과 기관이 공방을 벌이는 가운데 2,980선을 전후로 등락하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1000포인트 회복을 노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미국 증시 상황 보시겠습니다. 크게 오르면서 지난주 하락분을 대부분 만회했습니다. 오미크론 변이가 경미한 증상으로 그칠 경우 경제에 미칠 여파는 크지 않다는 낙관론이 주요했습니다. 이어서 이 시각 환율 상황 보시죠. 글로벌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다소 완화된 영향을 받아 하방 압력을 받은 원달러 환율. 하지만 홍다 리스크와 연준의 테이퍼링 가속화 우려가 하단을 지지하는 모습입니다. 위안 원 직거래 환율은 1위안당 185원 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제유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미크론 우려 완화에 급등했습니다. 이라크 석유 장관이 유가 상승을 전망한 점과 이란의 석유 수출 가능성이 줄어든 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경제지표였습니다. 607조 7천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정부는 오늘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난 3일 국회가 당초 정부안보다 3조 3천억 원 증액한 2022년도 예산안과 기금 운용 계획안을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 손실보상 하한액이 1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인상되고 손실보상 비대상 업종에 대한 맞춤형 재원이 늘어나는 한편 치료제 구매와 병상 확보 등에 필요한 방역 재원도 보강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어린이들의 등하굣길 교통봉사활동이 학부모들의 스트레스이자 단골 민원이 됐다면서 사회적 일자리를 활용해서 학부모 부담을 줄이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이 후보는 SNS 메시지를 통해 학부모의 무임노동에 기댄 말뿐인 봉사활동을 없애고 어린이 안전은 국가가 책임지겠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후보는 또 신설학교의 경우 설계 단계부터 안전이 보장된 통학로 설치를 의무화해 등하굣길 안전은 나라가 책임지게 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선거대책위원회는 희망을, 정의를, 국민을, 나라를 살리는 선대위로 명칭을 확정하고 정권 교체 의지를 다졌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오전 국회에서 국민 공모를 통해 채택된 살리는 선대위 개막식을 가졌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이어 선대위 첫 회의를 주재하고 출범식을 본 많은 지지자들이 마음 든든하게 정권 교체에 강력한 희망을 가지게 됐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아파트 월패드뿐만 아니라 IP 카메라나 공유기 같은 일상 속 네트워크 제품들도 해킹 피해에 쉽게 노출된다, 이런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최근 대학이나 기업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원격 저장 장치도 사이버 공격 대상이 됐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정원과 제조업체가 발빠르게 나서서 추가 피해를 막긴 했지만 언제라도 비슷한 공격이 있을 수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김철희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지난달 15일 국가사이버안보센터 홈페이지에 올라온 권고문입니다. 나스 장비를 사용 중인 기관 IP가 외부 해킹 공격에 악용됐다며 보안 강화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원격 저장 장치로도 불리는 나스 장비는 인터넷을 통해 원격으로 자료를 저장하고 공유하는 시스템 장비입니다. 최근 이런 원격 저장 장치를 사용해 연구나 특허, 업무 자료를 공유하는 대학과 기업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민감한 내부 자료가 주로 담긴 나스 장비가 최근 해커들의 공격 목표가 됐습니다. 국정원도 지난달 초 국내 한 업체가 생산한 나스 장비가 해외 기관 대상 해킹 공격에 동원됐다는 사실을 통보받았습니다. 해커들은 나스 장비에 접속해 관리자 권한을 빼앗은 뒤 장비를 숙주 삼아 해외 기관 서버를 공격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장비가 출고될 때 설정된 기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그대로 사용하던 기기가 주요 목표가 됐습니다. 국정원이 해당 업체가 생산한 나스 장비 3만여 대를 전수조사한 결과 4천여 대 정도가 초기 설정 값을 바꾸지 않아 해킹 위험에 그대로 노출돼 있었습니다. 아주 기본적인 취약점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일반 사용자들이 쓸 때 최초 사용을 할 때는 관리자 비밀번호를 반드시 변경하고 써야 되는데 그 부분을 미처 인지하지 못하고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렇게 해킹당한 장비는 암호화폐 채굴이나 악성 코드 유포에 악용되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민감한 정보가 외부로 빠져나갈 수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경유지로 이용해서 다른 곳을 공격하는 그런 공격 방법이 있을 것 같고요. 기업이나 대학이 이렇게 사용했던 이 정보들이 고스란히 해커의 손에 넘겨가는. 국정원은 사태를 파악한 이후 각 대학과 기관에 보안 조치가 필요하다는 권고문을 보냈습니다. 제조사와도 접촉해 초기 접속 비밀번호를 변경하지 않으면 인터넷 접속이 차단되도록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제조사와 관계없이 같은 문제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면서 보안을 강화할 수 있는 다양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취약점이 존재한다면 패치를 해서 자기의 취약점이 존재하지 않게끔 하는 그런 보호 조치들이 필요할 걸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서비스 제공자들이 지키게끔 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월패드와 공유기 등 생활 속 네트워크 장비에서부터 연구 특허 자료를 보관하는 나스 장비에 이르기까지 일상을 편리하게 만드는 장비들이 많아진 만큼 해킹에 노출될 위험도 커질 수밖에 없어 보안에도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YTN 김철입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아동을 학대해서 숨지게 하는 범죄의 권고 형량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양형위원회는 어제 열린 제113차 회의에서 아동학대 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의 권고 형량 범위를 심의했습니다. 수정안에는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 치사의 경우 기본적으로 최대 징역 8년을 선고할 수 있게 상한선을 올리고 죄질이 나쁠 경우에는 최소 7년에서 최대 15년까지 선고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특히 재판부가 형량을 검토할 때 따지는 특별가중인자가 특별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엔 최대 징역 22년 6개월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조정했습니다. 제주도에는 국립묘지가 없는 데다 섬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국가유공자들이 대부분 개인 묘지나 시립묘지에 묻혔습니다. 제주도에 내일 첫 국립묘지가 개원해서 유공자들과 보훈 가족들의 한을 풀 수 있게 됐습니다. 보도에 이승윤 기자입니다. 6.25 전쟁 당시 설악산 전투에서 전사한 고 송달선 하사. 2011년 유해가 발굴됐고 최근 신원이 확인돼 71년 만에 고향에 돌아왔지만 제주도엔 국립묘지가 없어 영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제주도 최초의 국립묘지인 국립호국원이 개원함에 따라 1호 안장자로 선정돼 한을 풀게 됐습니다. 내일 문을 여는 국립제주호국원. 지리적 여건 때문에 육지의 국립묘지로 나가지 못하고 그동안 시립묘지나 개인묘지에 묻혀왔던 유공자들이 더 이상 국가적 예우로부터 소외되지 않게 됐습니다. 기존 호국원의 참전 유공자뿐만 아니라 독립유공자 등 기존의 현충원 안장 대상자 그리고 민주묘지 대상자까지 아우르는 최초의 통합형 국립묘지입니다. 제주 곳곳에 묻힌 국가유공자와 독립유공자, 민주유공자들의 유해도 이장될 전망입니다. 한라산 중턱에 위치한 제주 호국원은 27만 제곱미터 부지에 만기를 안장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보훈처는 국가유공자의 고령화에 따라 안장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전국 곳곳에 국립묘지를 더욱 확충한다는 계획입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일본 국회의원들이 태평양 전쟁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를 2년 2개월 만에 집단 참배했습니다. 교도통신과 산케이 신문에 따르면 일본의 초당파 의원 모임인 다함께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는 국회의원 모임 소속 의원 99명이 오늘 오전 도쿄 소재 야스쿠니 신사를 방문해 참배했습니다.
이 모임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는 2019년 10월 18일 이후 약 2년 2개월 만입니다. 정부 측 인사로는 호소다 게니치로 경제산업성 부대신과 무타이 슌스케 환경성 부대신 등이 포함됐습니다. 우리 정부는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계획이 단기 영향에만 집중하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도쿄전력이 발표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 평가 보고서 초안과 관련해 지난 3일 일본이 우리 측에 화상으로 브리핑을 했고 우리는 이 같은 문제를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당국자는 우리 정부가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고 있지만 일본의 계획이 우리 국민의 안전을 담보하는지, 우리 해역에 장기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등에 대해 정보를 받을 필요가 있어 브리핑에 참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삼성전자가 반도체, 가전, 모바일 부문의 대표이사 3명을 모두 교체하는 정기 사장단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또 가전과 모바일 부문은 완제품 부문으로 통합하기로 했습니다. 신임 반도체 부문장에는 경계현 삼성전기 사장이 임명됐고 한종희 가전부문 영상 디스플레이 사장은 부회장으로 승진하며 완제품 부문장에 임명됐습니다. 그동안 반도체 사업을 이끌어온 김기남 부회장은 회장으로 승진해 삼성전자 종합기술원으로 가게 됐습니다. 삼성전자는 이번 인사가 불확실한 경영 환경을 극복하고 미래 준비에 집중해 초인류 100년 기업으로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절기 대설인 오늘 내륙은 맑은 가운데 초봄처럼 포근하겠습니다.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은 13도로 예년 이맘때 기온을 8도가량이나 크게 웃돌겠는데요. 하지만 추위가 물러나자 미세먼지가 말썽을 부리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등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는 몸에 해롭다고 알려져 있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까지 올라 있으니까요. 이 지역에 계신 분들은 오늘 나오실 때 미세먼지용 마스크를 착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현재 레이더 화면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강원 동해안에는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오늘 밤까지 동해안 지방에는 동풍의 영향으로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강원 북부 산간에는 대설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앞으로 최고 5cm의 눈이 내려 쌓이겠고요. 그 밖에 동해안 지역에는 5에서 10mm가량의 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 밖에 내륙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초봄처럼 포근하겠는데요. 오늘 서울과 대전의 한낮 기온이 13도, 부산은 16도로 예년 기온을 3도에서 8도가량 크게 웃돌겠습니다. 남은 한 주간 맑고 온화한 겨울 날씨가 이어지겠지만 공기는 점점 더 탁해지겠고요. 다음 주에는 다시 영하권 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또 오늘 강원 산간에는 많은 눈이 내리면서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많을 것으로 보이니까요. 운전자나 보행자 모두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신미림입니다. 뉴스앤이슈 마치겠습니다. 잠시 뒤 더 뉴스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